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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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우리들이요? 아니, 왜요? 어린이날인데 왜 어린이 같지 MC가 않습니까? MC가 더 신나신 겁니까? 아, 좋습니다. 곧 어린이날이 되잖아요. 저는 지금 어린이는 아니지만 항상 이때가 되면 어릴 때 부모님하고 짜장면 먹으러 가던 그런 기억이 좀 나요. 맞아요. 저도 어린이날 하면 이제 좋은 거 선물 받고 뭔가 그리고 놀이공원 가서 실컷 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도 뭐 어린이날 하면 일단 놀이공원 아니겠습니까? 놀이공원 가줘야죠. 전후로 해가지고 저도 놀이공원을 항상 갔던 기억이 있어서 좀 기대에 찼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날. 네. 여기서 또 우울한 어른이 한 명 있는데 그게 전가 봅니다. 왜요? 어린이날 하면은 이 5월에 이 줄줄이 있을 가정 행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 가정의 달 행사가 생각이 막 나면서 막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돈 쓸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요 어린이날이 학창 시절 때 항상 이 어린이날쯤에 중간고사를 맞아요. 보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간고사 느낌이 더 강한데. 여튼 저는 이제 어른이 됐고 특히 네. 이제 엄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린이날 하면 책임감이 생겨요. 내 딸에게 어떤 즐거움을 줘야 하나.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어떤 싶으니까. 추억을 만들어줘야 네. 되나 해서 저는 이번에 이제 동물원 다녀오고 또 동물원. 이제 서울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올 거 지금 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 좋다. 왠지 임 변호사님이랑 동물원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약이 어렵다는 사파리 투어 예약을 했거든요. 와. 성공을 했어요. 야. 동생이 해줬는데 와. 이번에 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동물원에서 그럴 것 이제 못 경험했던 이제 사파리 투어에서 사자에게 먹이도 주고 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애가 확실히 어린이날 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준비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주말이 계속 또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아이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냥 이런 날이다 이런 것만 설명해 주려 했는데 이 말 들으니까 좀 아들한테 미안해지네요.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 속이지 말고요. 4세잖아요. 네. 알 것 같은데요. 네. 네, 작년에 충남 교육청에서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과 여행 가기가 29.2%고요. 놀이공원 가기가 28.4%. 우리랑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우리 애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놀이공원이나 이 동물원 같은 데는 다음에 가고 저는 집 근처 공원에 피크닉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 이제 엄마 아빠셔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린이날에는 안전사고에 또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뭐 장난감 선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완구류 때문에 이제 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또 그리고 야외로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실종 사건이라든지 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사실 많이 조심해야죠. 이 특별한 날일수록 어딜 가든 간에 사람도 많고 아이들이 신나기 때문에 막 뛰어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아이 키우면서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 쓰거나 걱정되는 거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애기가 제일 어리잖아요. 정말 3세. 3세.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되지 안 되는, 걱정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당장 뭐 예를 들어 화상. 화상은 큰일이잖아요. 걱정돼요. 네. 네, 뭐 부엌 근처만 놔도 이제 노심초사 되고요. 또 이제 생선 먹으려면 가시가 있는 거죠. 제대로 발렸나. 목에 걸리면 큰일 맞아요. 나는데 그것도 걱정되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중학생, 또 초등학생인데 그만큼 크면 조금 낫겠나 싶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걱정되고 그래서 저나 저희 이제 집에 저희 아내 처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자전거 타러 갈 때 외출 갈 때 꼭 똑같은 얘기예요. 조심해래, 차 조심해래. 이거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걱정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박 네. 변호사님 아이는 많이 컸으니까 이제 차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일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네.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와 이제 함께 다닐 때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갈까 봐. 그렇죠. 뛰어나갈까 봐. 그렇게 항상 걱정되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아파트여서 그냥 바로 아파트 단지 앞이 그냥 도로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가장 걱정입니다. 불안하겠어요. 그러겠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파트 지하 이렇게 지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1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거의 그냥 도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바로 여기 임 변호사님의 얘기예요. 제가 여기 동네를 자주 가는데 지하를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횡단보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냥 완전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또 사고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딱 그 법 이름만 들어도 이 법 하고 아실 수 있는 법들입니다. 도로교통법, 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도로교통법, 우리가 워낙 많이 다뤘죠. 도교법. 잘 아실 테고. 네. 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우리가 줄여서 교특법이라고도 네. 좀 많이 하죠. 이제 업무상 과실이나 아니면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 등을 담은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해서 어린이의 사고를 예방하고 또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자라는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네. 2014년 6월 3일에 제정됐습니다. 네, 지금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어린이 제품 안전법 이 세 가지 법을 봐야 되는데요. 20대 국회 발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도로교통법은요, 현재까지 174건이 발의가 됐어요. 네. 그중에 36건은 처리가 됐고 138건이 계류 중인데요. 이 계류 법안 중에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게 37건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요. 현재까지 총 8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1건이 처리되고 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제품법은 현재까지 총 4건이 발의가 됐는데 모두 계류 중에 있어요. 주로 어린이 제품의 안정성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게 어린이한테는 안전 중에도 교통사고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52회 때 다뤘던가요? 일명 그 하준이법이죠. 하준이법이 통과가 됐다면서요. 네, 혹시 이제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네. 해드리면 이제 작년 10월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이제 비탈진 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량에 제동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차량에 치여서 숨진 4살짜리 이 하준이 사건이 있었죠. 이후에 이 부모가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이 제동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청와대 그 청원 사이트에다가 이 글을 올렸고요. 맞습니다. 무려 1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후에 박영선 의원 등이 12월 4일 날 일명 하준이법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지난 2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돼가지고 결국 법안이 확정이 됐는데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사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서 민홍철 의원, 신창현 의원 법안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9월 28일부터 도로외 곳을 포함해서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이 고인목을 설치하거나요. 아니면 조향장치, 운전대라든지 이런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런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위반할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죠. 네, 제 아이처럼 험하게 가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하준이 엄마가 썼던 글인데요. 마음이 상당히 아픈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법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충격적인 조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행자 사고로 하루에 157명이 입원한다면서요.
아세요? 그렇게 엄청난 많아요. 숫자예요. 이게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건데 네. 2011년부터 5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로 총 28만 5,700여 명이 입원을 했대요. 네. 연령별로 보면은 14세 이하 아동이 많았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고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입원이잖아요. 입원한 거잖아요. 입원할 정도로 네. 다친 네, 경우. 큰 사고로 봐야 되겠죠. 네, 특히 보행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5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학기가 시작이 되고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이 증가하는 때잖아요. 아이들의 활동량이 증가에 따라서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4세 이하의 경우에 아침 9시 이전, 그러니까 등굣길이겠죠.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결국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지켜져야 할 이 학교 근처에서 등교 시간대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행자 사고가 많은 건 이게 스마트폰을 네, 보고 다니는 맞아요. 게 스몬비라 그러죠. 맞아요. 그렇죠. 스마트 좀비족, 스몬비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14세 이하 어린이들 이 사고가 가장 높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 양 기자 말대로 학교 주변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학교 데려주면서 보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근처에서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날까요? 글쎄요,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그 앞에 있는 이제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턱이 방지턱? 예, 네. 방지턱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과속을 방지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인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네.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스쿨버스가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만 보면 그 노란색 그 차가 정차돼 있다. 그러면 정말 어디서 오는 차든 상관없이 모두 다 선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맞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내릴 때까지 그 차들이 다 기다린다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딱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미흡하지 실제로 않나. 제가 잠시 미국 워싱턴 DC 쪽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니까. 정말 잠시 있었는데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사고 난 줄 차가 알았는데 안 정말 아이가 뭐 공놀이 같은 거 하다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데 모든 차가 정지돼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억이 있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똑같은 네. 답을 하더라고요. 어린이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한다. 정... 노란색 차량이고 스티커 다 붙어 있거든요.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 신호등을 보면 정지하는 것처럼 네. 노란색 차만 보이면 그냥 다 서버립니다. 모든 방향에 있는 네. 차가 서서 기다린다는 거죠. 깜짝 놀래 제가 속이 천불이 나긴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상상도 못할 것이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참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쿨존이라 그러더라도 바닥에 이렇게 스쿨존이라고 표시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빠르다 이러면 이렇게 우는 표시 나오고 막 맞아요. 이러는데 네. 그게 다예요, 사실. 어느 강제성도 없고 그리고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나러 김포 신도시에 좀 가봤거든요. 근데 네. 거기는 좀 다른 게 스쿨존을 지나가는데 스쿨존마다 CCTV가 과속 단속을 하는 CCTV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앞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이 있는데도 그냥 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표지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관리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근데 이런 곳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되려면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몸에 배어 있는 그렇죠.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도시 내에 이 차량 제한 속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거기에 관대하다는 거고 그만큼 과속하는 운전자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도 조심해야겠지만은 좀 근본적으로 운전자도 좀 속력을 줄이는데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합의와 문화 그런 거가 좀 운전할 때도 그렇고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데도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맞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 또 그 도로에 갔을 때는 일정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30km 시속 제한한다든지 그러니까 세부 사항은 또 어떻죠? 어떻게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지를 봤더니요. 네. 우선 유치원 원장이나 초등학교 교장처럼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장은
그 해당 지자체에다가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관할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 해당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그러니까 뭐 학교나 유치원이나 네. 그 시설의 그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요. 2017년 기준으로요,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555곳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전국 초등학교 6,052개교 중에 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등굣길에 보행로가 따로 없는 초등학교가 30%나 된대요. 정말 개예요. 너무 많다. 좀 그렇고요. 또 한마디로 아이들이 인도와 차도 분리 안 된데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할 텐데. 네. 그리고 다음으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 옆에 바로 스쿨존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스쿨존으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교통량 네. 많은 곳 옆에 바로 있으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 보니까 시속 50km가 넘는 속도로 아이들 옆을 쌩쌩 지나다니는 게 일상 다반사라고 합니다. 금방 양 기자가 말한 것처럼 CCTV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속 중인데도 막 그냥 가버리고 그렇죠. 속도 제한 지키지 않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네요. 네, 이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네. 건데요. 2017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이제 스쿨존으로 지정된 16,456개소 중에 과속 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이 336개소밖에 안 됩니다. 네. 설치율이 2.04%인데요. 모두가 알아서 뭐 지키면 당연히 좋겠지만 단속할 CCTV가 없으니까 정말 단속이 유명무실한 거죠. 결국 두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고 또 가속 제한 구역을 설정을 해놨는데 CCTV나 이런 단속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빨리 달린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야, 이거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요. 주요 선진국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엄격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걸 강제하고 있고 또 네. 체계적으로 사실 조기교육도 시행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먼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서 시속 10km 이하로 거의 그냥 걸어가는 게 그렇죠. 걸어가는 그 수준이죠. 시속 대단하다. 1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요. 또 학교 건물이 있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해서 과속을 철저하게 방지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의 이제 녹색 신호가 끝나더라도 운전자가 보고 있는 신호는 한 3, 4초 후에 신호가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행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조금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야, 독일 딱 좋은 맞는 것 아이디어네요.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교통 약자잖아요. 주의력이 조금 산만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반보다 더 길게 잡아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속도도 보면 우리는 30km입니다. 네. 근데 10km면 차가 그냥 진짜 거의 거의 가는 거예요. 서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걸어놓고 가면 10km 정도잖아요. 아주 서서 간다고 보면 될 것 맞아요. 같네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한테 벌금을 굉장히 높게 매깁니다. 아하. 평균 3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고요. 이 단속을 굉장히 등하교 시간에 집중해서 펼친대요. 이렇게 네. 단속을 그게 더 많이 하고 중요하죠. 네. 집중을 다. 그리고 또 벌금도 높이 매기니까 운전자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강제적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이요.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주요 길목마다 지도원 또는 신호수를 배치를 해서요. 직접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역 앞 같은 그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에는 아이의 경찰관이 온종일 상주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직접 교통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정말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앞으로 이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서 그래서 차도랑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경비가 소요가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이 법안은 지난 2월 14일에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세금 그 나라가 세금 쓸 데 없다고 막 도로 깔았다 붙였다 그러니까요. 하지 말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보행로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30%가 이렇게 도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인데 보행로가 있어도 사실 이게 안전할지 말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네. 근데 보행로 자체가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취재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등교 시간에 학교 근처에 가면은 거기가 완전 정말 아수라장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차 있고 애들 가고 그걸 정리하려는 무슨 뭐 녹색 어머니 회나 경찰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 구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 모두 제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들이 보통 굉장히 골목길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행로를 하게 되면은 뭐 차 다니는 곳이 굉장히 좁아진다든지 이제 이럴 수밖에 없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최소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보행로로 격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하.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안은 당연히 이 부분은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진짜 통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좀 아쉬운 게 사실 보행로가 없다고 설치가 사실 사후에 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연초에 학급이 얼마 정도 될지 또 학교가 어디에 필요할지 그게 다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보행로 그럼 학교 만들 때 보행로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좀 계획이 됐더라면 하는 그러네요. 아쉬움이 남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안전한 위치에 좀 학교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이야기 좀 앞서 했었잖아요. 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뭐 이제 과속을 좀 방지하고 뭐 이런 의무를 좀 부과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네. 알아서 다 이걸 좀 지키면 좋은데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걸 맞아요.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이 또 가서 늘 지키고 있기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무인 교통 장비. 단속. 그렇죠. 네.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 9월 22일에 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통 벽구를 지키고 그 속도 제한 속도에 맞게 운전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도 이제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에서 넘어갔습니다. 속도가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속도 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로 아까 임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속 방지 그 신호가 막 울리고 주의하라고 과속을 했다고 울리면은 정말 속도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아하. 찍히거든요. 그렇죠. 고작 CCTV 설치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운전자 주의력도 정말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회에 색다른 아이디어가 좀 나왔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와 횡단보도 보행 대기 시설, 그러니까 길을 건너기 전에 대기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법안 같아요. 네. 지난 1월 26일에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게 일명 옐로우 카펫. 옐로우 카펫. 옐로우 카펫. 네. 들어보셨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횡단보도 이제 신호 대기 공간이에요. 네. 우리가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 기다릴 때 이렇게 서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을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칠해 놓는 건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 공간에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이제 기다리라라는 건데요. 이게 어린이에게도 좋지만 운전자도 노란색 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서 운전자도 저기에 아이들이 길 건너려고 서 있네라고 이제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 옐로우 카펫을 설치한 이후에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존보다 20% 향상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이들이 좀 작아요. 그래서 손 들어라고 막 얘기시키는 게 그렇죠. 작아서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노란색에 이러면 보색인가요? 배색인가요? 그 효과 때문에 눈에 탁 띌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이제 나오는 화면에 있는 저거 보시면 정말 눈에 쏙 들어올 눈에 것 확 같아요. 띄어요. 네. 전 애들이 그림인 줄 알았는데 눈에 확 띄네요. 이게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가방에 이 방수 커버 있잖아요. 네. 이게 형광색이에요. 그래서 30이라고 속도 제한 숫자를 써놓은 그것도 아이디어네요. 네, 방수 커버를 씌워서 등하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비 올 때 앞이 가시거리가 더 확보가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럴 때 좋고 어머, 아이디어다.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애들을
아예 똑같은 색 노란색 우비를 입혀서 등원시키는 눈에 탁 띄게. 네, 눈에 띄게. 이런 지금 방법들, 아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또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막 정말 지나치게 고민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어린이 교통사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라면서요? 맞아요. 이 공식적인 사고 분석이라든지 이제 통계 자료가 없어서 아무래도 보험사 자료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도로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16.4%였어요. 그런데 사고 발생 장소를 그러면 어디서 났나 구체적으로 좀 보니까 아파트가 무려 48.7%고요. 그 뒤로 주차장 43.5%, 그리고 학교 6.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가 좀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그 차들이 안 다닙니다. 다 지하로만 다니는데 글쎄요, 뭐 가끔 택배차나 이런 차가 있어서 뭐 사고 났다는 얘기는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양 기자나 뭐 임방울 변호사 보니까 사고 좀 많이 난다고 아까 말씀하는 아니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요새 아파트들은 지하에 워낙 다 되어 있어서 이 지상으로는 택배 차량이나 아니면은 뭐 이사 차량만 다녀서 좀 안전하다라는 네.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좀 대단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택배 차량과 이사 차량이 많아요. 아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정말 뭐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 차들이 많다. 저도 조심해야겠다. 똑같이 뭐 생각해요. 별 차이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워낙 횟수도 잦고요. 오히려 택배차랑 그 이사차 이외에는 안 다니다 보니까 속력 안 줄이는 분도 의외로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똑같이 도로에서랑 똑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웬만하면 뛰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위험하다. 네. 저는 차량이 신식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지하로만 이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방글 변호사님 아파트 같은 단지는 정말 좋겠다. 나 빨리 저런 아파트로 이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네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 단지 앞으로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도로예요. 그래서 정말 보행 도로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에 너무 취약하고 아이들 안전 정말 위험하거든요, 정말. 네. 아니 실제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꼬마가 치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게 한 소방관 부부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작년 10월에 아파트 단지 내에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횡단보도에서 이 차가 갑자기 돌진을 해서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제 치이게 된 거죠. 사실은 그 부모가 소방관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대처가 빠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처가 당연히 빠르긴 했죠. 심폐소생술을 그 자리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숨져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고가 기억이 나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6년 만에 어렵게 얻었던 자식인데 참 허망하게 잃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민청원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같이 공부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게 이제 현행법상 좀 그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이 도로에서의 차마와 보행자의 교통을 규율하는 법이 이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대중이 개방돼 있는 네. 그런 곳을 우리가 이제 도로라고 하는데 네. 아파트나 학교 안에 있는 이런 그 사유지 내의 통행로는 도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행법상에 생긴 거는 도로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도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되고 결국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 외 구역에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뭐 난폭 운전이라든지 무면허, 과속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무면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법 규정을 바꾼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벌을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듣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 단지가 내 집만 이렇게 집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단지는 어쨌든 내 구역이다 이런 생각이 네. 있잖아요. 안전할 거다. 그리고 특히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런 법 적용이 하나도 안 된다는 현실이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동차가 사실 이게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위협가 가하면은 협박죄가 아니라 막 특수협박죄, 뭐 이렇게 앞에 특수협박. 특수가 특수부터요? 붙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이게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물건에 다치거나 그 물건을 손상시키지 않게 할 의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도로가 아닌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에서 정한 그런 형을 면한다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말이 안 안 맞는 게 않아요.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법을 바꿔줘야 돼요. 생긴 게 도로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빨리 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사회 현실에 좀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 아이를 잃었던 그 소방관 부부도 그 가해자가 그 사고를 내고도 여행을 또 다녀왔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공분을 샀죠. 그때 또 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중과실 12대 중과실 사고 아니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처벌을 못했던 이런 것들이 또 국민청원이 됐던 거거든요. 네. 이것도 20만 명이 넘어가지고 아마 이 경찰청장이 직접 답변을 하긴 했는데 원하는 답변이 됐나요?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답변하는 뭐 첫 번째 사례였다, 첫 네. 번째 국민청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발표를 할 때 관련 부처와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도로 외 구역에서의 그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네. 했고요.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 이제 제재 수단도 같이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야죠. 이게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렇죠. 이 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법안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 단지 내에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그러니까 도로의 범위를 더 넓혔어요. 이런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주택 단지 내에 있는 도로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요. 작년 6월 15일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지난 3월 16일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횡단보도를 걸어갔을 때는 원래 같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생긴 것만 그렇지 법상으로 또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문제였는데 아마 이렇게 늦게 나온 거는 관리 책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이제 관리하는데 아파트는 사유지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처벌할 때는 도로로 보고 네. 관리할 때는 그렇죠. 도로를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다 도로로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이 비용 문제가 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정말 도로, 누가 봐도 도로 같은 그 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나름의 사실 관리를 해야죠.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변호사님들 전부 다 비슷한 의견 주셨잖아요. 네. 그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본다고 했을 때 처벌을 똑같이 해주고 관리 영역으로 봤을 때 자치 영역으로 두는 등 세부적으로 이제 관리를 나눠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방안의 법안들도 논의 중이에요. 네. 이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요. 이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0일에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진작에 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이런 법안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거나 아니면 생명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구 아니면 난치, 불치의 병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 이거는 12대 중과실에 포함을 시키자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1월 24일에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여기서 12대 중과실 사고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치게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다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외가 되는데 아파트는 이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사고 나는 거는
이 12대 중과실이 해당하지 않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제 이 법안대로 바뀐다 그러면 아파트 내 사고도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도로를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 네. 우리가 말하는 그걸 이용하는 쪽에서는 이거 너무 또 범죄를 과도하게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고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도로인데서는 그럼 조심하고 도로 아니지만 도로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그럼 처벌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조심 안 하겠다는 뜻이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그만큼 좀 중히 여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개정안의 취지나 청원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네.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지 그만큼 또 안전에 대해서도 귀 여기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도로고 또 거기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누가 봐도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를 이제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더라도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 음주를 하더라도 12대에 해당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것도 적용시키는 게 타당합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가 직접 사용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제 거는 대충 씁니다. 대충 먹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면역력이 저보다는 취약한 어린 아이들 생각을 하면 만지고 입고 먹고 이런 거에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죠. 맞아요. 그렇죠. 네, 아무 데서나 안 사게 되고 특히 뭐 요즘에 캐릭터 같은 걸로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장난감이나 뭐 색연필, 크레파스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뒷면 꼭 봅니다. 혹시 문제될 만한 거 있을까 꼭 살핍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는 네. 우리 애는 요새 한창 이제 병원놀이와 그 주방놀이 네. 이런 거에 푹 빠져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꼭 그 병원놀이 할 때 입안을 보는 게 있어요. 그거 꼭 자기 입에도 넣어보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체온 재는 것은 꼭 자기 귀에 귀에도 다 넣어보고, 넣어보고 그럼요. 거기 있는 음식 다 먹어보고요. 그러니 성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좀 더 커서 이제 이박 변호사님 아이처럼 그 상태를 지나가게 되면 밖에 놀러 나가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밖에서 놀 수 있는 거 비누방울 이제 총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아들 지금 딱 그 단계인데 총으로 쏘는 거, 이게 입으로 부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루에 뭐 2통은 기본이에요. 근데 항상 그 걱정이 되는 게 걱정돼요. 이게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그렇죠. 걱정스럽거든요. 좀 더 크잖아요. 뭐 갖고 노는지 압니까? 저희 딸은 항상 액괴라고 합니다. 액괴. 맞아요. 액체 괴물이네. 액체 괴물. 하루 종일 앉아서 뭔가 만드는데 뭐 찐득찐득한 걸로 풀도 넣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액체로 만드는 괴물이에요. 맞아요. 액체 괴물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만져보면 이게 좀 불안해요. 이게 어떤 성분 들었는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액체 괴물 저는 뭐 아이가 없는데도 이거 액체 괴물 뭔지 알거든요. 슬라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슬라임 같은 장난감이 정말 인기였어요.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저도 보면서 사실 박 변호사님이랑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뭘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지난 1월에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정성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일부 액체 괴물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방부제, 그 이름 어려운 거 있죠? CMIT, 뭐 MIT 이거 있잖아요. 그게 검출이 됐고요.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까지 검출이 됐어요. 아, 이 놀이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나쁜 물건이네. 당장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네. 작년 11월에 이 수요가 증가하는 신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쫙 실시를 했는데요. 연필깎이 정말 많이 쓰잖아요. 네. 연필깎이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109.2배 초과 검출이 됐고요. 이야. 지난 3월에는 국내에서 리콜된 제품 15건 중에 한 건을 제외한 무려 14건이 그 아동 아니면 유아와 관련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유아면 정말 어린애들인데 그렇죠. 얘네들 그걸 그럼요. 더 잘 신경 써야 되는데 더 조심해야 될것 아니 10배도 뜨악인데 109배. 아,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애들은 진짜 우리 때랑은 달리 뭐 제품 잘못 쓰면은 아토피 걸리죠. 뭐 어떻게 해서 엄마들이 괜히 유기농 찾고 천연 찾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무슨 뭐 연필도 이제 제가 직접 깎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칼로. 칼에 또 뭐 묻은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아니 진짜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는 정말 발암 물질을 두르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어릴 때 이렇게 풍선 부는 거 있잖아요. 네. 액체 이렇게 쭉 짜가지고 맞아요. 빨대 같은 걸로 네.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몸에 그래, 안 맞아. 좋을까 저도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생각나더라고요.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좀 안전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죠. 이런 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가슴을 쓸어내린 지가 엊그제인데 네. 안전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할수록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렇죠. 이거 불안해요. 그리고 그나마 리콜이라도 됐다는 얘기를 하면은 인지라도 됐다는 건데 저도 애 제품 쓰다가 한번 환불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게 이미 사용을 했는데 내가 이거 환불받아서 뭐하나 맞아. 이런 생각 들어요. 몇 푼 네. 지금 중요한 게 그래서 너무 아닌데. 기분이 나쁜데 이 환불 작업을 하면서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쵸. 네. 진짜 애초에 잘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죠. 환불 받아가지고 그 건강의 손상을 회복할 수 없는 없죠.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리콜도 중요한데 리콜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불? 네, 이찬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네. 지난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어린이 제품의 수거율이 3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제품 수거율이요. 2.56%에 불과한 것도 있었습니다. 2.56%면 거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보니까 연도별 수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2015년에 62.4%, 네. 2016년에는 40.5%, 2017년 32.1%. 이게 높아져도 모자랄 판에 이 리콜되는 하락하고 있네요. 이 확률,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네. 그거 도대체 왜 그런 건가 하고 제가 좀 봤더니요. 네. 어린이 제품 우선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사용하고 버리기도 하고 또 분실도 어린이다 보니까 잘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많이 그래서 어쨌든 부러뜨리고. 이런 소모성이 좀 높기도 하고요. 또 이제 현행법을 보니까 제품이 이제 유의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엔 정부가 그 제품의 그 수거를 명령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수거를? 있는데 정부의 이런 리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그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명령은 내는데 이거 제대로 수거하고 명령까지만 있나는 끝이에요? 네, 이거는 뭐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너무나 않으니까 많아요. 네, 회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명령을 하면 그걸 나중에 확인을 꼭 해야 그렇죠. 되는데 사실 이 물질들 다 어린이 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나쁜 물질들인데 뭐 시정 조치를 내렸으면 이거를 처리를 하고 아니면 처벌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뭐 이게 동네 문방구를 돌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다 확인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이제 가격대가 조금 낮다 보니까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리콜 제품은 다신 팔지 못하도록 좀 더 심하게 규제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어떤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도 좀 널리 홍보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희 패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화학 물질 어린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물질이고 후속 조치까지 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마련돼 있어요? 그럼요. 마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네. 현행 법에는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을 수거하는 등의 이런 권고하거나 제품 수거를 명령을 하면 네. 사업자는 그렇게 뭐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기술표준원이 네. 이 사업자가 제대로 이걸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예요. 이 점검이 고시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고시다. 고시의 근거를 두고 있어서 법적 강제력이 굉장히 약하죠. 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업자의 영업자를 방문합니다. 네. 영업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요. 이행이 불충분하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요. 작년 9월 21일에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보안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이 벌칙도 신설을 했으니까 아마 통과가 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애초에 정말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보다 강화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성 조사라든지 뭐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 또 수거 명령을 하더라도 이걸 공표하는 거 이게 사실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임의 규정을 다 강행 규정으로 바꾸자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2월 9일에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통과가 빨리 되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늘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거 규제도 없었고, 아유 법이 있다고 지키지도 않는 것도 너무 좀 속상하고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뒤늦게나마 법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네,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우리 아이들 관련된 법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 맞아요. 법들은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법안 얘기하면서 어땠습니까? 아이 유치원을 선택을 할 때 네.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보안. 네. 네, 그 이유가 아이가 저를 닮아서 참 예쁩니다. 왜 안 웃으시세요?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예뻐서. 아, 예, 근데 그럴 수 얼마 있죠. 전에 그 초등학교 인질 사건 네네. 어떤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사건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아이 엄마는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죠. 불안했었을까. 맞습니다. 아이가 곧 이제 초등학교도 입학하고 할 텐데 어떤 초등학교를 또 보내야 하나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좀 보안이 좀 더 강화되도록 인력을 좀 배치하고 그런 법안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아하. 해봤어요. 네. 아이한테 안심하고 아무거나 사줘도 되고 아이에게 아무거나 먹여도 되고 어쨌든 판매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좀 안심하고 구입해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마련되도록 좀 해주세요. 네. 뭐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면 이 심신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성장에도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런 커피나 뭐 우리 에너지 음료 같이 이렇게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 2월 15일에 김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는 9월 14일부터 학교나 이 우수 판매업소에서는 커피 같은 이 고카페인 함유 음료를 아예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창 시절 때 커피를 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잠 깨려고 또 그리고 이제 건강에 안 좋잖아요. 네, 네, 안 좋죠. 어른 돼서 마시면 돼요, 그거는. 어른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그렇죠. 됩니다. 아이들 안 먹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수면 부족에다가 정서불안, 또 충동 조절 장애 등의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그 판매가 이제 안 된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뭐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커피를 몰래 마시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어린이날에 대한 기억이 참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어린이가 먼 훗날 즐거움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안전부터 지켜줘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